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은 강환국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화국입니다. 저는 2000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였는데요. 그때 그걸 딱 보고 느꼈죠. 아, 이렇게 열심히 학교를 가서 뭐 취업을 한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느끼게 되었고요. 그때는 그렇게 이제 느낌만 있었는데 한 2004년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 책 본 게 피터 린치 책 이런 거를 보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2000년에는 그냥 막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04년에 피터 린치 책을 보고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피터 린치 어떤 책이었죠? 월가의 영웅 그 책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책이요. 예. 네네. 원업 온 월스트리트라는 책이었고 제가 당시에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2006년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 논문을 썼어야 됐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쓰면서 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 다른 논문들을 봐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교수들이 굉장히 고상한 연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주식을 사고 언제 팔고 무슨 주식을 사야 되는가 이런 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그걸로 제 논문을 써가지고 네. 졸업을 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군복무 이런 것 때문에요. 들어와서 생각을 했죠. 아, 그 논문대로 한번 진짜 투자를 하면은 돈이 되지 않을까? 이제라고 생각을 해서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 지가 벌써 한 15년 되었네요, 지금. 어쨌든 그렇게 실제로 투자를 하니까 논문에 나온 대로 투자를 하니까 이게 정말 돈이 되었습니다. 투자한 지 15년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04년부터 투자를 하긴 했는데 처음 2년은 퀀트 투자를 한 게 아니고 2006년부터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투자를 하다가 군복무도 마치고 2009년에 코트라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하죠. 예. 네, 거기서 제가 12년을 다녔는데 저는 사실 입사하는 첫날부터 목표가 퇴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거고 직장을 거쳐가는 곳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입사 한 이틀째부터 연봉 테이블을 보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모으고 이제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내면은 언제 은퇴할 수 있겠다 이런 걸 계산을 했는데 제 계산으로는 그게 202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때부터?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입하고 바로 이틀째부터 그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 2022년쯤 은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빠르게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올해 7월 말에 은퇴를 하고 이제 파이어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산을 하셨다는 게 네. 뭐 내 급여에서 얼마를 저축을 하든 뭐 네, 그렇죠. 주식 네. 투자를 하든 네, 맞아요.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공기업이기 때문에 연봉 테이블이 있고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급여가 될지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몇 퍼센트를 세이브하고 이 세이브한 돈을 이제 몇 퍼센트로 어느 정도 수익률로 불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2022년쯤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네. 2022년쯤 되겠다라고 했던 네. 게 그때가 몇 년도라고 하셨죠? 아, 제가 입사한 건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이니까 네. 한 3년 뒤에 은퇴를 계획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한 13년 정도 플랜을 잡았는데 네. 한 2년 땡겨진 거네요. 그 한 뭐 1년 정도 땡겨졌다고 1년 볼 정도. 수 있고요. 예. 제가 당시 2009년에 목표를 잡을 때는 뭐 2022년에 한 15억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는 다행히도 좀 많이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뭐 예. 그거는 잘 됐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대부분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네.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조기 은퇴를 다 꿈꾸고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계획하셨던 네. 한 10여 년 후에 난 은퇴를 하겠다라고 네. 계획하셨던 게 어느 정도 은퇴 자금을 생각하셨던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2022년에 한 15억 정도면 15억.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예. 네네. 15억 정도면 네. 은퇴해도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네.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 예. 이게 그 4%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 총 자산의 4%를 1년에 지출을 하면은 거의 평생 동안 지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제가 10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 가지고 뭐 8, 9% 정도 수익을 내면 8, 9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 중에서 절반 정도 쓰고 나머지는 원금에 갖다 붓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뭐 4천만 원 정도로 살고 나머지는 자산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영원히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5억에 4%면 6천만 원 정도로 그렇죠. 생활을 그럼 하는 월 거고 500이잖아요. 네. 물론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월 500을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네. 뭐 그래도 넉넉하게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언제는 나도 월 500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그 금액을 생각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에는 애착의 아웃이라는 기사로 하나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이 있었죠? 아, 그것도 파이어적이 된 기사였는데, 네. 그 기자분이 저를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애랑 차랑 개가 있으면 파이어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제목으로 뽑은 게 애차게 아웃이라고 했습니다. 아. 네네. 예.
아, 개도 있으면 안 되나요? 아, 개요? 아, 이게 개가 이제 되게 조그맣고 뭐 그런데, 근데, 이제 애가 없으신 분들은 개의 모든 걸 쏟아붓기 때문에 그 웬만한 중형차 정도 이제 나간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긴 뭐 여러 원기 가지 나죠. 뭐 네네, 병원 예. 비용이랑 그쵸, 등등 네네. 하면 예, 맞아요. 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전까지는 그렇죠. 사료도 사야 되고, 뭐 옷도 입혀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은퇴 자산으로 15억을 딱 달성하셨다고. 아니요. 그 15억은 그래도 많이 초과 달성을 했고요. 많이 초과 달성하셨고.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더 미련 없이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이제 그 15억 이상을 달성하신 그 자산에서 네. 4% 룰로 4% 정도를 쓰고, 하지만 그 이하를 쓰시는 거고. 사실 뭐 지금 1%도 안 쓸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매년. 네네. 네. 하지만 이제 투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돈을 굴려서 또 돈을 버는 거니까. 네, 그렇죠. 지금 뭐 투자도 당연히 하고 있고, 구멍가게긴 하지만 유튜브 채널도 하나 있고, 예, 예. 뭐 책도 좀 쓰고 있고요, 뭐 예.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추가 현금 흐름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물론 제 생각엔 그래도 그거보다는 투자 수익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투자 수익은 이제 정기적인 이제 수입은 또 아니니까요. 예. 네. 그러면 둘다 하고 지금 있습니다.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 자산 배분이요? 뭐 부동산,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등등. 제가 부동산은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소액을 어떤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했었는데, 예. 그 얘네들이 지금 무지하게 잘 돼가지고, 그쪽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건 제가 한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그냥 안 팔고 가만히 앉아있었던 것 뿐이고, 예. 허임 비중도 제가 좀 상당히 됩니다. 아, 현재?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반반을 하고 있는데, 그 절반은 국내 그 개별 종목의 퀀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절반은 글로벌 ETF의 동적 자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금 조금 있고요. 그럼 ETF 같은 경우는 미국 ETF.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발행된 그런 뭐 스파이라든지 QQQ라든지 뭐 그런 ETF를 사고 있는데 그것도 퀀트 투자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작가님께서 퀀트 투자로 어떤 성공 사례 같은 게 있으면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퀀트 투자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퀀트 투자는 그 규칙 기반 투자인데 그 규칙이 계량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싸고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런 거는 뭐 나름대로 투자 규칙이긴 한데 퀀트 투자는 아닙니다. 좀 막연하죠. 네, 그렇죠. 계량화가 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뭐 퍼와 PBR가 낮은 기업, 예를 들면 퍼가 10 이하이고 PBR가 1 이하이고 이런 기업들 20개 분산 투자를 한 다음에 뭐 6개월 후에 다 팔고 다시 이런 기업으로 대체하라. 뭐 이런 거는 퀀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사실 데이터만 있으면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냥 한마디로 가장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요리 레시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떤 식당에서 이제 셰프가 이제 그만뒀어요. 나가버렸어요. 근데 레시피가 있으면은 이제 새로운 주방장이 와가지고 그대로 따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퀀트 투자도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규칙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전략을 과거에 썼으면은 내가 얼마 정도 벌 수 있었을까, 최대 손실이 날 때 어느 정도 깨졌을까, 그걸 다시 극복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 이런 거를 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초창기 같은 경우는 저평가 주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 싼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청산 가치보다도 이제 더 싼 그런 기업들을 주로 그 많이 매수를 했어요. PBR 1 이하인 기업들. 그 심지어 1이 아니라 0.5 이하인 기업들도 많이 그 매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유동 자산에서 그 총 부채를 뺀 그걸 보통 청산 가치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낮은 기업들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2009년인가? 그때 고려제약이라는 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약주들이 엄청 쌌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무슨 뭐 한미 FTA를 하고 그거를 하면은 제약주들이 정말 죽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제 퀀트 전략으로 샀는데 이제 갑자기 고려제약이 그때 무슨 무슨 조류독감인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걔네들이 작전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200-300%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땡큐 해가지고 이제 그거 먹고 판 그런 기업들이 있고 이 퀀트 전략들 특히 저평가 주식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도 매우 적고 해서 이게 작전이 걸리는 경우도 종종 오더라고요. 또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걸리든지. 소외주죠, 네네. 소외주들. 네, 맞아요. 싼 소외주들. 네. 근데 이제 이 재밌는 게 이 소외주가 지금은 소외되어 있지만 1년 후에도 꼭 소외되어 있는가? 이제 그건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1년, 5년, 10년 그냥 평생 소외되는 기업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많이 오르고 계속 소외된 기업들은 워낙 싸니까 뭐 그다지 큰 손실은 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익, 뭐 복리 20% 이상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퀀트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량화된 그런
값들을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색 조건을 정해서 네. 그 룰에 의해서 네. 이제 매매를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네. 볼 수 있는데 네. 그 조건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개인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예. 예.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의 정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또 재미있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 미국에서 먹히는 그 퀀트 법칙이랑 한국에서 먹히는 법칙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제가 그 딱 하나의 데이터만 줄 수 있는데 뭘 받겠냐라고 하면은 예. 저는 최근 1년 주식 수익이라고 할 겁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이 계속 오르는 그런 모멘텀 효과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근데 한국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중소형주는 안 그렇거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요 모멘텀 효과가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선진국 거의 모든 주식, 아니 거의 모든 주식시장 플러스 ETF에 거의 다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놈이 계속 가는 거. 네, 근데 한국은 그게 잘 안 먹힙니다. 근데 뭐 왜 안 먹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안 먹히니까 한국에서는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평가된 주식, 저퍼, 저PBR 주식 이런 거, 네. 이거는 한국, 미국 둘 다 먹히기는 하는데 한국이 좀 더 강하게 먹히고요. 미국에는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는 좀 덜 잘 먹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2000년대에는 미국에서 잘 먹혔는데 2010년대는 또 안 먹히고 뭐 그렇게 좀 미국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ROE 같은 지표, 수익성 지표도 한국에는 잘 안 먹히는데 미국에서는 잘 먹힙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안 먹힌다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백화점에 갈 때 네네, 예. 어느 정도 백화점에 갈 때는 좀 돈을 쓰려는 마음을 갖고 가잖아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싼 건 안 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할인마트 같은 데 갈 때는 네네네. 조금 싼 걸 사려는 마음을 갖고 네네. 가니까 아, 그러면 미국은 지금 백화점이고 한국은 아니고. 그렇죠. 약간 할인마트 같은 아, 네네. 그런 개념이 아닌가. 제가 이거는 네. 처음 들어봤는데 네네. 굉장히 그럴듯한 네.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네네. 굉장히 우리가 뭐 백화점 네네. 명품관 갔다 그러면 네네네. 이제 명품 사러 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애플, 네. 마소 뭐 예, 그렇죠. 예. 좀 잘 나가는 기업들 보면은 밸류에이션 넷플릭스도 되게 있고, 높거든요. 뭐 테슬라도 있고 하는데, 네. 근데 삼성전자 이런 데 쓰면 화낼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명품인데 네. 하면서, 네, 그럴 것 네, 같아요. 사실 네네.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 네.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예, 좀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의 자금이 네. 좀 많이 유입이 되면 좋을 텐데 네네네. 예. 좀 약간 투자 문화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예. 좀 너무 장기로 안 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예, 예, 좀 예. 줄이다 보니까 네네. 예, 장기보다는 적당히 먹었을 때 빠져야 예. 예, 또 이제 먹은 만큼 토해내지 않는다. 네네네.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게 예.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도 사실 그 저평가된 주식을 사가지고 5년, 10년 주구장창 보유하는 거는 별로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평가된 기업을 사가지고 6개월 정도 봐서 잘 오르면 뭐 그거 팔고 다른 저평가 기업을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저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가치 투자의 개념인 거네요. 네. 예, 저평가된 기업을 샀다가 네. 적정 가치에 올라오면 팔고 네. 다시 또 저평가 기업을 샀고. 그렇죠. 근데 그냥 저평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주로 저평가된 기업을 많이 샀는데 근데 최근에는 저평가되어 있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같이 상승하는 이제 그런 그렇죠. 기업들을 주로 네.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 뭐 피터 린치가 그 책을 썼고 제가 최근에 다시 읽었거든요. 7번째. 근데 그 말을 뚜렷이 하더라고요. 뭐 퍼나 PBR가 다 중요하기는 한데 예, 그 이익 성장 그게 가장 최고로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P/E 레시오를 그렇죠, 그렇죠. 본다. 예, PEG를 보는데 매출의 영업이익이 많이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싸게 사면 또 안 된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감명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수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거 네. 주식 투자를 오래 해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 해오신 그 뭐 한 10여 년 되는 기간 동안 네.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제가 복리 15% 정도 본 것 같은데요. 한 15년 정도. 네. 평균적으로 네. 복리 25%. 네. 상당히 물론 이제 제가 핑계가 있다면은 네.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쓴 이 전략들을 15년 전에 미리 알았으면은 무조건 이거보다 더 벌었을 겁니다. 물론 15년 전에 저는 애기였고 아는 것도 없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기는 한데 네, 미래는 더 잘할 겁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하실 때는 네. 펀드 투자를 위해서 종목 스크리닝을 하실 때 네. 주로 이제 어떤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셨나요? 해외여행 다들 많이 가고 싶으시죠? 최근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해외여행을 다들 기대하셨을 텐데요. 하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다시 입국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서 실망감도 많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또 목말라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주 프랑스 문화원 제프문이라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번 광고는 따로 광고비를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열심히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응원한다는 취지로 무료 홍보를 가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대표님들 파이팅입니다. 자, 어쨌든 제주 프랑스 문화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프랑스 문화원은 작은 빈티지 소품에서 시작해서 프랑스의 문화까지 소개하고 또 연결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를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전시품 구매, 또 문화체험, 예를 들면 프랑스 영화나 가정식 요리 체험 등 프랑스의 다양한 부분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제주 프랑스 문화원의 위치는 지금 보시는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와 관련된 벽화들도 볼 수 있고요. 프랑스의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볼 수 있고, 체험 활동으로는 18세기 커피 체험, 또 조명 액자 제작, 디퓨저 만들기 등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벽화나 조형물은 전부 제주 프랑스 문화원 이사님이신 문정은 작가님이 직접 그리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너무 이쁘게 잘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도 가서 찍어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레이저 태그 서바이벌 게임도 즐겨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분들 또는 아이들과 함께 레이저를 이용한 이 안전한 스포츠도 즐겨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게임에 22,000원, 그 다음에 실내 사격이 60발에 5,000원이라고 하고요.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고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계절별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공지나 이벤트 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하는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제주 프랑스 문화원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주도 여행을 가실 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